32살에 세상을 떠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이름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역사 교과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이 청년을 따라하겠다며 이집트 원정을 감행했고, 로마의 카이사르는 이 청년의 동상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에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한 사람이 죽은 뒤에도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숭배받는 경우가 또 있을까요? 오늘은 알렉산더란 사람이 정말 대단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대단하게 만든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케도니아라는 나라는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변방의 야만족 취급을 받던 곳이었어요. 아테네나 스파르타 같은 도시 국가들이 문명의 중심이었고, 마케도니아는 그냥 북쪽의 총구석이었던 거죠. 근데 기원전 356년에 이 변방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필리포스 2세의 아들 알렉산더였어요. 어머니 올림피아스는 자기 아들이 신의 후손이라고 믿었는데 제우스가 번개의 형상으로 나타나 잉태시켰다는 이야기까지 퍼뜨렸거든요. 알렉산더의 교육은 당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13살부터 16살까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직접 배웠어요. 철학과 과학과 문학을 모두 섭렵한 거죠. 특히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심취했는데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를 자신의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전장에 나갈 때도 일리아드 사본을 품에 지니고 다녔다고 하니까 그 집착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죠. 13살 때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부케팔로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올라타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린 알렉산더가 관찰하다가 이 말이 자기 그림자를 무서워한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래서 말을 태양 쪽으로 돌려 세워서 그림자가 안 보이게 한 다음 올라탔고 결국 길들여버립니다. 아버지 필리포스가 감탄해서 이 아이에게는 마케도니아가 너무 좁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기원전 336년에 필리포스 2세가 암살당합니다. 경호원 중 한 명에게 칼에 찔려 죽은 건데 배우가 누구인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어떤 역사가들은 알렉산더의 어머니 올림피아스가 관련됐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20살의 알렉산더가 왕위에 오르게 됐고 주변국들은 이 젊은 왕을 만만하게 봤어요.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알렉산더의 대응은 잔혹했습니다. 테베라는 도시가 독립을 선언하자 군대를 이끌고 가서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6,000명이 죽고 3만 명이 노예로 팔렸다고 하는데 이건 다른 도시들에게 보내는 경고였던 거죠. 나한테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낸 겁니다. 그리스를 완전히 장악한 알렉산더는 아버지의 미완성 프로젝트를 이어받습니다. 페르시아 원정이었어요. 150년 전에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했던 일에 대한 복수라는 명분이었는데 사실 알렉산더는 그냥 정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웅이 되고 싶었고 아킬레우스처럼 전설로 남고 싶었던 거죠. 기원전 334년에 알렉산더는 약 4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소아시아로 건너갑니다. 첫 번째 전투인 그라니쿠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여기서 알렉산더의 전투 스타일이 드러나요. 왕이 직접 최전선에서 싸웠거든요. 보통 지휘관은 뒤에서 명령만 내리잖아요. 근데 알렉산더는 기병대 선두에 서서 돌격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기아 귀족의 칼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는데 부하 클레이토스가 그 귀족의 팔을 베어서 겨우 살았어요. 마케도니아 군대의 핵심 무기는 사리사라고 불리는 긴 창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창이 2m에서 3m 정도였다면 사리사는 5m에서 6m까지 됐어요. 이걸 밀집 대형으로 세우면 적군은 마케도니아 병사에게 닿기도 전에 창에 찔리는 거죠. 물론 이 무기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좋은 무기가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소용없으니까요. 이수스 전투는 알렉산더와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3세의 첫 대결이었습니다. 다리우스의 군대가 알렉산더 군대보다 훨씬 많았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록마다 달라요. 어떤 고대 사료는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건 과장된 거고 현대 역사가들은 1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어쨌든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가 승리했고 다리우스는 전장에서 도주했어요. 다리우스가 도망치면서 가족을 버리고 갔다는 건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머니와 아내와 딸들이 알렉산더의 포로가 됐거든요. 근데 알렉산더가 이들을 어떻게 대했냐면 왕족으로서의 예우를 유지해줬습니다. 이게 정치적 계산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페르시아인들 사이에서 알렉산더의 이미지가 좋아지는데 도움이 됐어요. 다리우스가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모든 영토와 막대한 몸값을 줄 테니 가족을 돌려달라고요. 웬만한 정복자라면
받아들였을 조건이에요. 이미 엄청난 영토를 얻는 거니까요. 근데 알렉산더는 거절합니다. 그가 원한 건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어요.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삼키고 싶었던 겁니다. 가우가멜라 전투는 기원전 331년에 벌어졌는데 이게 결정적인 전투였어요. 다리우스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준비했습니다. 넓고 평평한 평원을 전장으로 골랐는데 페르시아의 전차와 기병이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지형이었거든요. 병력도 최대한 동원했고요. 근데 알렉산더가 측면 기동을 통해 페르시아 대형의 틈을 만들어냈고 그 틈으로 직접 기병대를 이끌고 돌격해서 다리우스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다리우스는 또 도망쳤고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가 알렉산더에게 열렸어요. 바빌론과 수사와 페르세포리스, 페르시아의 주요 도시들이 차례로 함락됩니다. 페르세폴리스에서 알렉산더가 논란이 되는 결정을 내리는데 왕궁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어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그랬다는 설도 있고 페르시아의 과거 침략에 대한 상징적 복수였다는 설도 있죠. 확실한 건 고대 세계의 경이로운 건축물 중 하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다리우스의 최후는 알렉산더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서 이뤄집니다. 페르시아의 귀족 베수스가 다리우스를 배신하고 암살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새 왕이 되겠다고요. 알렉산더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다리우스를 사로잡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빼앗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베수스를 쫓기 시작합니다. 중앙아시아까지 추격해서 결국 잡아서 처형해버렸어요. 알렉산더의 야망은 페르시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동쪽으로 진군해서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지역까지 정복했어요. 인도의 히다스페스 강에서 포로스 왕과 전투를 벌여 승리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사랑하는 말 부케팔로스가 죽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말을 기리기 위해 부케팔라라는 도시를 세웠어요. 근데 인도에서 더 진군하려던 알렉산더의 계획은 좌절됩니다. 병사들이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한 거예요. 8년 넘게 집을 떠나 싸워온 사람들이잖아요. 지쳐 있었고 가족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알렉산더는 설득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알렉산더의 유일한 패배라고 할 수 있어요. 전투에서 진 건 아니지만 자기 군대에게 진 거죠. 귀환 경로 중 일부가 게드로시아 사막을 통과하는 건데 이 행군이 재앙이었어요. 극심한 더위와 물 부족으로 수천 명의 병사가 죽었습니다. 왜 굳이 그 위험한 길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추측만 있어요. 이전에 키루스 대왕이 그 사막에서 군대를 잃었다는 전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자신은 성공하겠다고 도전한 게 아닌가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기원전 323년 바빌론에서 알렉산더가 사망합니다. 32살이었어요. 공식적인 사인은 열병인데 이게 말라리아였는지 장티푸스였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음모론도 있어요. 독살당했다는 설인데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과음이 원인이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알렉산더가 술을 많이 마셨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 나오거든요. 알렉산더가 죽기 직전에 누가 후계자냐고 물었을 때 가장 강한 자에게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장군들이 제국을 나눠 가졌습니다. 안티고노스는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를,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를, 셀레우쿠스는 페르시아 지역을 차지했어요. 이 후계 왕조들을 헬레니즘 왕국이라고 부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알렉산더의 제국보다 훨씬 오래 지속됐습니다. 알렉산더의 한계를 지적하는 역사가들도 많아요. 정복은 잘했는데 통치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가 세운 제국은 그의 카리스마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가 사라지자마자 분열됐어요. 반면 로마 제국이나 중국의 왕조들은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을 갖춰서 지도자가 바뀌어도 유지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가 남긴 유산은 엄청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 문화의 확산이에요. 알렉산더가 정복한 지역 전체에 그리스어가 퍼졌고 그리스식 도시가 세워졌어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대표적인데 이 도시는 지중해 세계의 학문 중심지가 됩니다.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여기 있었죠. 그리스어가 공용어가 되면서 지중해 세계의 의사소통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상인들이 거래하기 쉬워졌고 학자들이 지식을 교류하기 편해졌죠.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인 것도 이 때문이에요. 당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거든요.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그리스어로 적힌 동전이 발견될 정도로 그리스 문화가 널리 퍼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볼 게 있어요. 알렉산더가 의도적으로 문화 교류를 촉진하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는 그냥 정복하고 싶어서 정복했고 영웅이 되고 싶어서 싸웠어요. 문화 확산은 결과로 일어난 거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를 알렉산더의 공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역사에서 위대하다는 칭호가 어떻게 붙는지 생각해보면 흥미롭습니다. 영어로 더 그레이시라고 불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남성이에요. 여성 중에서는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정도가 대제라고 불리는데 그녀에게는 터무니없는 성적 루머가 따라다녔어요. 위대한 남성에게는 그런 식의 비하가 안 붙는데 말이죠. 고대 역사 서술 자체가 남성 중심이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해요.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이었고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즉 전쟁과 정복과 정치를 주로 기록했거든요. 여성들이 뭘 했는지는 거의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사책에서 여성의 비중이 낮은 건 여성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기록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의 전설이 부풀려진 측면도 있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 쓰인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이야기는 모두 그가 죽은 뒤 수백 년 후에 작성된 거예요. 플루타르코스나 아리아노스 같은 역사가들이 옛 자료를 참고해서 썼는데 그 옛 자료들도 대부분 소실됐죠. 그러니까 전설과 사실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사막을 행군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다거나 신탁이 그를 제우스의 아들로 인정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은 신화적 요소가 가미된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위대한 인물에게 초자연적인 요소를 덧붙이는 걸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알렉산더 본인도 자신이 신의 후손이라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요. 알렉산더가 후대에 미친 영향은 군사적 측면에서 특히 컸습니다. 로마의 장군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정복자들이 그를 롤모델로 삼았어요. 폼페이우스는 알렉산더를 숭배해서 마그누스라는 별명까지 얻었고 카이사르는 알렉산더의 동상을 보며 자신의 업적이 초라하다고 탄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폴레옹과 알렉산더의 연결고리는 특히 유명해요. 나폴레옹은 알렉산더에 관한 책을 탐독했고 1798년 이집트 원정을 감행할 때 알렉산더를 의식했습니다. 군사적으로 꼭 필요한 원정이 아니었는데도 알렉산더가 갔던 곳을 자신도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지속되는 게 놀랍죠. 결국 알렉산더가 위대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가 뛰어난 장군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단 한 번도 전투에서 지지 않았고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어요. 하지만 위대함이라는 건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후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기억하느냐에 달린 거죠. 로마인들이 알렉산더를 숭배하고 중세 유럽에서 알렉산더 로망스가 유행하고 나폴레옹이 알렉산더를 따라하면서 그의 전설이 계속 강화됐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동경했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역사에서 그토록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만약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다면 그냥 옛날에 싸움 잘했던 왕 중 하나로 남았을 거예요. 이건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유명하게 만들고 누구를 동경하는지가 그 사람의 영향력을 결정하거든요. SNS에서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건 사람들이 관심을 주기 때문이잖아요. 콘텐츠의 질과 별개로 주목받는 사람이 더 커지는 구조가 있는 거죠. 알렉산더도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위대해진 거예요. 정복과 폭력을 영웅시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한 일의 본질은 사람을 죽이고 남의 땅을 빼앗은 거거든요. 테베 시민 수만 명을 노예로 팔고 수많은 전투에서 피를 흘리게 했어요. 이런 행위를 위대하다고 칭송하면 폭력이 정당화되는 측면이 있죠. 다행히 현대에는 정복자를 무조건 영웅시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강한 자에 대한 동경은 남아있어요.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해석의 기록이에요. 알렉산더가 무엇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의미 부여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같은 사건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거든요. 과거에는 위대한 정복으로 칭송받던 게 지금은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비판받기도 하죠. 알렉산더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누구를 기억할 것인지가 역사를 만들어 가거든요. 알렉산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단순히 과거의 인물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건 과거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를 이해하는 과정이에요.